오늘 2부 시간에는 유기농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수양에 유기농 음식 이야기를 했더니 모 종편에서 믿을 수 없다 구원파 유기농을 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특별 손님을 모셨습니다. 제주도 청초밭 농장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나흥찬 사장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나흥찬입니다. 네, 소개 좀 잠깐 해주십시오. 예, 저는 제주도 청초밭 영농조합법이라는 유기농 농장, 아마 규모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유기농 농장일 텐데요. 여의도 한 3배 반 정도 되는 넓이의 농장입니다. 거기를 책임지고 있는 나흥찬입니다. 와, 크네요. 영농조합입니까? 예, 영농조합법인입니다. 그럼 조합원이 있겠네요. 조합원이 2,316명입니다. 저희들이. 그게 다 구원파 신도로만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거의 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2,316명이 예. 이제 십시일반 이렇게 돈을 모아서 저희들이 지금서부터 꽤 오래전에 10여 년 전에 구입했습니다. 평수로는 몇 평으로? 지금 한 260만 평 정도 됩니다. 260만 평. 예, 260만 평이 좀 넘습니다. 그러면 세간의 뭐 뉴스나 신문에 보면 뭐 유씨 일가의 명의로 돼 있다. 거기는 아니네요. 전혀 아닙니다. 2,000 아까 300 2,316명입니다. 명의로 돼 있는 거네요. 예, 예. 오. 제 이름도 있을 겁니다. 예, 이것도 조사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2,361명 조사 좀 걸리시겠네요. 그러면 유기농으로 인증을 그 260만 평이 다 받은 겁니까? 예, 다 그러니까 유기축산하고 유기농사를 짓는데요. 예. 유기농사도 유기농 인증이 다 받아 있고 유기축산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우리 농장이 최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기축산으로는. 유기축산은 예, 예. 유기 그 농사도 유기 인증을 다 받았고. 예, 다 받았습니다. 근데 유기농을 인증 받으려면 땅을 좀 묵혀놔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몇 년 묵혀놓은 겁니까? 예, 저희들이 처음에 이 땅을 구입했을 때가 1996년인데요. 네. 그때 와가지고 유기농 농장 선발대가 이제 몇 명 들어가서 유기농 농사를 질라 했는데 그 전 땅 주인들이 그 사람들 유기농 농사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또 제주도는 이거 비가 많이 오고 뭐 그러니까 풀이 엄청 많이 나요. 그러니까 막 제초제는 거의 기본적으로 한다고 봐야 돼요. 농사를 하려면. 예, 그리 농사를 하려면. 그래서 이제 우리 팀들이 처음에 들어가서 유기농 농사를 질라 했더니 미리 그렇게 그 약을 해놨던 곳이라 바로 유기농 농사를 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횟수로는 4년. 만 3년이죠. 그러니까 만 3년, 횟수로는 4년입니다. 1999년 말까지 농사를 안 짓고 묶어놨다가 땅을 사서 예, 그대로. 예. 1996년 1월 달에 땅을 샀는데 1999년 가을에 첫 수확을 했습니다. 3년을 묶어놨다. 이러니까 이제 김모 의원이 땅을 묵혀놓고 농사 안 짓는다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뉴스가 예. 났구나. 그건 정말 유기농에서 잘 모르시는 영농조합 얘기입니다. 법인들이 땅을 사가지고 묵혀놓고 농사도 안 짓는다. 그 개념이 묵혀놓는 개념이네요. 예, 그렇죠. 그게 안 농사를 하기 되면은 위해서. 그 유기농이 안 되죠. 그 약 기운이 금방 없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묵혀놓은 거에 거기도 동물들도 그러면 키우지 않았습니까? 당시에는? 예, 처음에는 농사만 짓고 예. 이제 그렇게 해서 농사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초지가 조성되고 이렇게 된 후에 저희들이 이제 가축을 그러니까 넣죠. 묵혀놓은 땅에다도 가축도 안 키운 거예요. 그럼요. 그걸 가축들이 먹으면 유기농 가축이 안 되지 않습니까? 걔들을 먹는 게 몸이 되는데. 그러면 최근에 뭐 유기농 해가지고 구원파 아닌 데서도 굉장히 많이 유기농을 강조해요. 예, 지금 유기농 많이 예, 하죠. 그러면 제주 청초밭 유기농하고 예. 일반 유기농하고 이렇게 특별한 차이점이 있다면? 그래 지금은 이제 건강에 관심들이 많으니까 뭐 먹는 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먹거리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써서 지금 농부님들이 농사 지시는 분들이나 가축을 하시는 분들이 유기농에 많이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잘못했다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저희 농장을 그냥 유기농 농장이라고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조금 섭섭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유기농이라는 개념은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돼지나 소를 기른다, 닭을 기른다. 그러면 유기농 사료죠. 먹이를 유기농으로 주고 항생제 안 해. 유기농 농사로 치면은 그것에 제초제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뭐 벌레 하는 거 그 살충제 안 하면 그 유기농 농사가 되거든요. 근데 그것은 기본이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아주 기본적인 거고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가
삼시 세끼를 굶을 수 있잖아요. 네. 어떻게 하다. 새끼를 굶는다 해서 병 안 나거든요. 그런데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스트레스를 받으면 출근을 했는데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상사가 하루 종일 스트레스를 줘. 그날 저녁에 반드시 몸살 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먹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건 틀림없지만 그것보다 우리 몸을 더 해치는 것은 정신적인 스트레스예요. 네. 그게 사람만 그러냐 이 말이에요. 동물도 마찬가지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희들은 무엇을 하냐면 유기농 농장이 아니라 유기농 생태 농장입니다. 생태 농장, 에코 농장이에요. 에코팜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동물들을 보면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생물이 다 마찬가지인데 태어나기 전에 그놈들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환경에서 살도록 돼 있는지가 미리 정해져 있어요. 아, 이놈들이 본능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이래요. 집이 필요한 동물들이 있거든요. 예. 까치집을 얼마나 정교하게 짓습니까? 종달새도 그렇고 뭐 심지어는 개미집도. 아니, 그러면 가축들도 집을 지어요? 아니 놈들이? 글쎄요. 그런데 네. 집이 필요한 놈들은 까치나 이런 집이 필요한 놈들은 집을 아주 정교하게 지는데 그거 누가 가르쳤냐 이 말이요. 걔들이 무슨 건축학과를 다녔어요. 누가 가르쳤습니까? 아무도 가르쳐준 사람이 없는데 걔들은 무조건 태어나면 집을 져요. 태어나면 신기하네. 태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걔들을 디자인한 디자이너가 집 짓는 법을 가르쳐서 내보내. 그렇지 않아요. 태어나서 배우는 그렇죠. 게 아니라 예. 걔들 부모 애미들이 가르치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저희들이 가축을 길러보면 소나 돼지나 염소나 말이나 모든 가축들이 지들이 집 지을 줄 아는 아, 그놈들도 집을 지어요? 집 지을 줄 아는 놈이 없습니다. 아, 없다고. 아 돼지 잘 보세요. 그 망치질 할 줄 아는 돼지 없어요, 보신 적 없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토끼라는 소리를 못 보셨잖아요. 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가축들은 거의 대부분 집 짓는 법을 모르고 태어나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가축들은 집이 없이 살도록 디자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농사꾼들이 욕심이 생겼어. 옛날 농부님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돈에 욕심이 생기니까 땅 조금은 좁은 공간에서 운동 안 시켜요? 그래야지 살만해지지. 심지어는 이제 또 등을 켜놓습니다. 밤에 재우질 않아. 그러면 또 산란율 높아져. 낮밤 구분이 안 되니까. 그런데 그게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냐고요, 이게요. 아, 가축들에게.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찜질방이 아무리 좋다 하지만 찜질방에서 평생 사람 살겠어요? 아마 2, 3일만 찜질방 있으라 해도 대번 병 날 거예요. 미치죠. 똑같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가축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방법으로 살도록 디자인됐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걔들을 살게 만들어 줘야만 스트레스를 안 받을 테니까. 아,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좀 연구해 보고 하는 거죠. 돼지도 저희들 다 그냥 이를테면 돼지들은 집을 짓나요? 안 짓잖아요, 돼지가. 집을 안 짓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몇만 평 된 들판에다가 멧돼지 같이 길릅니다. 멧돼지 같이. 예. 돼지들이요. 어디서 잠을 자요? 비는 어디서 피하고? 걔들 비만 좀 좋아하지요. 아, 비만 좀 좋아해요. 눈 오고 비 오고 해보세요. 강아지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걔들은요 그런 환경을 더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소도 마찬가지고 한 겨울에 눈 몰아치고 막 춥잖아요. 네. 그럼 지들이 알아서 그 피하는 방법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판에 있어도 들판에 보면은 나무들이 있잖아요. 제주도는 삼나무 숲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안으로 좀 피해자 나온다든지. 걔네들이 알아서. 그리고 제가 소를 관찰해 보니까 축사에서 가둬 기르는 소가 많이 가둬 기르지 않습니까? 요 소들하고 저희들 같이 방목장에 한 겨울에 그냥 풀어 놔놓는 소하고는 가을에 털갈이를 하는데 털 모양이 다릅니다. 털이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저희들이 방목장에 이렇게 방목을 해놓는 저희 소는 왜 강아지들 가을에 털갈이하면 복실복실한 털이 나잖아요. 네. 소도 그런 털이 나요. 신기하네. 근데 이놈들을 축사에다 그냥 갈아놓으면은 털갈이는 하는데 그런 털이 나지 않고 뻣뻣한 털이 그냥 나요. 근데 복실복실한 털이 난다는 거죠? 그렇죠. 부드러워. 와, 신기하다. 그리고 거기서 새끼들 다 낳고. 그렇다면 이놈들을 전부 다 방목을 하게 되면 예.
한두 마리는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예, 가축들이요. 예. 예, 일반 맹수들은 이게 군식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가축들은 이 얘들 생리가 예. 모여 살도록 돼 있습니다. 아. 지들이 그래 신기하네. 모여 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제 그 풀 뜯어 먹고 할 때는 이렇게 좀 지들끼리 떨어져 있다가도 지들끼리 다 모입니다. 아. 그냥 먼 데로 갔다가도 저녁 되면은 다 불러들이는구나. 지들끼리 사인이 있어요. 아. 지들 돼지는 돼지 울음소리, 점호를 하나 보네요. 그럼 아, 사람마다. 근데 저 뭔가는 아.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럼 다 지들이 알아서 모입니다. 신기해요. 그게 정말 또 자기 잠자리는 꼭 정해져. 그렇죠. 거위 있지 않습니까? 예, 구스. 예. 거위는 정말 저녁 되면 장관입니다. 저희들이 수천 마리 거위가 있는데요. 저녁 되면 그냥 그 이제 먼 데로 갔다가 풀 뜯어 먹으러 갔다가 예. 길 양옆으로 쫙 두 줄로 내려와요. 두 줄로 와요? 양쪽으로 앞에 이제 대장이 있으니까 아니 지네들이 알아서 딱 두 그렇죠. 줄을 맞춰서 와요? 뭐 두 줄이 보통 양쪽 길 옆으로 오니까 제가 표현을 네. 그렇게 하는 건데 앞에 대장이 있으니까 대장 오는 길 그 네. 뒤 따라서 쭉 오니까 꼭 우리 군대 우와. 생활 해보셨으면은 행군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양쪽 딱 나눠서 움직이죠. 정말 아니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되면 지가 알아서 들어와요? 그렇죠. 누가 뭐 모는 사람도 없는데 그러면 저녁 되면 왜 들어와요? 이제 그 밤에 있으면 밤에 맹수들 있잖아요. 아 무서우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오소리 있고 들깨 아. 있고 하니까 지들이 다 그럼 알아서 풀 뜯어 먹으러 가고 갖고. 날이 새면 예, 예. 깜깜해지면 들어오고 오고. 신기하네. 정말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자연은 다 그렇게 인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에 자연 보호라는 말이 엄청 유행합니다. 근데 자연 보호라는 말은 안 맞는 말이에요. 자연은 시시하게요. 인간들한테 보호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자연은 보호가 아니라 자연은 보전이에요. 보전. 보전. 예, 보전이라는 것이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놔두면 지들이 할 짓 안 할 짓 다 알아서 하고 갈 길 안 갈 길 지들이 다 알아서 가. 먹을 거 안 먹을 거 다 구분해서 먹어요. 사람보다 낫네. 아, 그러면 아니 진짜 이거 살아가는 방법은 인간보다 낫습니다. 인간은 나쁜 거 알면서 먹잖아요. 살아가는 방법은 지들이 삶의 방법은 정말 자연은 그 동물들은 동식물 곤충 마찬가지인데 철저하게 배워서 태어납니다. 근데 아까 거위 이야기가 몇천 마리라고 했는데 예, 예. 그걸 어떻게 세요? 그걸 이제 셀 때마다 한 놈씩 불어날 것 같은데 아니 새끼 쳐가지고 들어오고. 아니 이게 거위는요. 예. 이 원래는 기러기과의 철새입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알을 낳지 않아요. 아. 닭은 이제 아무 때나 알을 낳잖아요. 이것은 철새 개념이라 이게 계절 번식을 해요. 아. 그래서 보통 2월 말서부터 4월 달까지 한 2달 동안만 알을 낳거든요. 그때 저희들이 알을 수거에다가 부화를 합니다. 아. 그러니까 부화해서 병아리가 나오면 카운트가 다 되죠. 그러니까 아. 우리가 5천 마리다, 4천 마리다 그 수가 이제 정확하게 알 수 있죠. 자연 번식도 한 거기도 있습니다. 예, 자연 번식. 저희들이 이제 알을 주워오지 못하면은 지들이 이게 들판에서 막 나니까 다 수거가 안 되잖아요. 그럼 지들이 이제 이렇게 17개씩 뭐 아니 이렇게 돼지 모아서 소도 그럴 거 아니에요. 지네들이 알아서 새끼를 이렇게 낳아버리면 그게 카운터가 좀 잘 안 될 수도 예, 있겠네요. 돼지는 정말 카운트가 어렵습니다. 저희들 아. 돼지는 왜냐하면 이 그 거위는 예.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들이 부화를 시키니까 이제 숫자가 세지는데 돼지는 들판에서 지들끼리 새끼를 낳아요. 그 졸졸 데리고 나와. 그러니까 정확한 수가 이제 그 카운트는 어려운데 이놈들이 이제 그 돼지는 잡식성이기 때문에 유기농 사료를 줘야 되거든요. 아. 풀만 먹고는 못 살잖아요. 소는 풀만 먹고 삽니다. 아. 그런데 돼지는 풀만 먹으면 얘들 영양실조 걸려요. 잡식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유기농 사료를 주니까 그 사료를 줄 때 애미가 새끼들을 다 이렇게 데리고 오죠. 밥 먹을 때 저희들이 데려오는구나. 밥 주는 곳은 있으니까 아. 그럼 거기서 이제 이렇게 그러면 돼지를 잡을 때 예. 어떻게 잡습니까? 아, 거의 야생 사냥을 해야 되네요. 예, 그렇죠. 잡으러 다닐 때? 그래서 저희들이 박목장에 한 4만 평, 5만 평 되는 박목장이 두 곳이 있는데요. 예. 그냥 박목장이라고 해서 그냥 그 모든 것이 오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펜스를 쳐놨습니다. 크게 울타리가 울타리를. 있구나. 예, 그래 울타리 이렇게 펜스를 쳐놨는데 그 펜스가 왜 필요하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잡을 때가 문제입니다. 전체 섞어놓으면 한 마리씩은 못 잡아요. 왜냐하면은 이 들판에 그 제주도는 돌이 많지 않습니까?
이 자갈밭에 돌밭에 뛰어다니는 것은 말보다 더 잘 뛰어요. 돼지가. 와. 말은 그렇게 뛰면 다리를 다쳐. 근데 여러분들 다리가 작으니까 정말 잘 뛰어요. 그래서 한 마리씩은 잡을 수가 없어서 네. 그 시기에 태어난 놈들끼리를 한 펜스에다 넣어놓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제 이렇게 펜스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형, 여기는 동생 네. 이렇게. 그래서 잡을 때는 요 안에 그 펜스 안에 그 뭐 펜스라도 뭐 몇천 평씩 넘는 그런 넓은 면적인지요 이게요. 그 안에 들어 있는 놈은 크고 작고 구분을 하지 않고 한꺼번에 다 잡습니다. 이제 잡는 법은 이래요. 한 마리씩은 못 잡으니까 저희 직원들이 들어가서 한쪽에서 돼지를 막 몰아요. 그럼 도망갈 거 아니에요? 네. 이게 그럼 도망가다 보면은 그 펜스 뒤편에 이렇게 미로가 있습니다. 네. 미로를 따라서 막 도망가게 돼요. 아. 그럼 미로 끝에 트럭 꽁무니가 딱 박혀 있어요. 도망가다 보면 트럭을 타게 돼 있어. 그래서 그럼 한꺼번에 다 한꺼번에, 잡는구나. 예, 그래. 트럭으로. 한꺼번에. 그럼 이제 빠이빠이 하면 제대로 그동안 고맙습니다. 아.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는 거죠. 야 재밌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돼지 이런 박목장은 네. 아마 전 세계에도 아마 드물 걸로 그러네요. 우리나라에는 없고요.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저도 가본 기억이 있는데 이제 진짜 아기가 조금 더 자라면 보여주고 싶어요. 네, 정말 모습을 진짜 예뻐요. 보여주고 싶어요. 그 애기 데리고 가서 그런 거 보여줄 수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유기농 농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 소독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예, 아무나 오는 것은 저희들이 좀 경계를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뭐 조류독감이나 이런 것들이 그쵸. 한 번 뭐 감염되면 그동안 저희들이 18년 동안 이게 노력해 온 것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니까. 그러나 꼭 이렇게 다녀가실 필요가 있고 또 미리 사전에 이렇게 얘기들이 되면 저희들이 그런 위험 부담을 좀 피해가면서 저희들 뭐 견학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제주도 이 청초밭 유기농 농장은 유기농 사료는 기본이고 기본이죠. 와, 환경까지 유기농이다. 예, 그래서 이런 유기농 말씀이시네요. 생태 농장이라고 해야 맞다. 이 말. 아, 근데 이런 유기농 생태 농장이라는 표현이 아마 다른 데는 없지 싶습니다. 그러네요. 말도 키우신다고 들었는데. 예, 말이 지금 36마리가 있는데 저희들은 더러브레드라고 이제 그 경주옥마입니다. 아, 예. 말고기 말은 아니고요. 예, 예. 제주 말고기가 좀 맛있는데. 예, 앞으로 저희들이 제주도는 그 말이 쪼랑말이 특산이잖아요. 그래서 쪼랑말을 아주 골고루 쪼랑말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골고루 저희들이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경주용 말이라면 그 굉장히 그 감나가하잖아요. 예, 말이. 뭐 네. 비싼 것도 있고 이제 얘들이 이제 뭐 경주 잘한다든지 또 그 애미가 예. 그 혈통이 좋은 거라든지 맞아요. 그러면은 혈통 좋은 비싸죠. 거에 따라서 뭐 억 단위도 가더라고요. 예, 비싼 건 뭐 예. 수십억짜리도 있으니까요. 야. 그럼 뭐 근데 1등 저희들은 말도 이- 있었습니까? 1등 말도 있었습니까? 예, 저희들이 챔피언 말도 있고 어. 뭐 지지난주인가요? 얼마 전에도 저희도 1등 했습니다. 야. 1등, 2등 뭐 이렇게. 멋지네. 예. 잘 뜁니다. 얘들 뭐 좋은 환경에 살아서 그런지. 좋은 환경에서 크다 보니까 그러네. 예. 그러면 이 지금까지는 가축 이야기를 했고요. 예. 농작물 이야기를 좀 해보면 예. 여기 저 청초밭 들어가다 보면 뭐 무덤 하나가 있다고 들었는데 예. 그거 설명 좀 예, 해주시겠습니까? 그 무덤이 이제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무덤이라 아마 유명세를 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것은 TV도 나온 것 같아요. 예. 얼마 전에 뭐 어떤 뭐서 또 한 군데서 내보낸 모양인데 참 제가 엄청 섭섭했습니다. 한 마디만 물어보고 했으면 그러니까요. 그런 엉터리 얘기는 안 할 텐데. 음. 그게 왜 유명한 무덤이냐면요. 그 무덤이 우리 농장의 상징입니다. 아, 우리 농장을 어떻게 그 농장을 운영해 나간다는 그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하늘에 보여주는 것이 그 무덤이에요. 그 무덤이 사람이 묻혀 있는 무덤이 아니고 무수 무수 있잖아요. 네, 무 3,000개를 묻어놓은 무덤입니다. 아, 무 3,000개, 개수도 3,000개. 3,000개. 예. 근데 왜 무로 무덤을 만들어 놨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들이 1996년도 1월 달에 이 땅을 구입했는데요. 처음에 들어가서 농사를 질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전 사람이 유기농을 하지 않고 약을 쳤으니까. 그래가지고 횟수로 4년을 묵혀놨다가 만 3년이군. 그 4년 만에 첫 수확을 했는데 그게 무예요. 근데 일반 무가 아니라 동치미 무예요. 동치미 무. 저희들이 2,300명이나 되는
이 주인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 거의 다 제주도만 사는 게 아니라 육지에 많이 살거든요. 네. 이런 사람들이 그냥 좋은 유기농 그 먹거리를 직접 먹으려고 십시인만 돈을 모아서 땅을 사가지고 또 몇 년을 기다렸다가 첫 수확을 하니까 기분이 엄청 좋았겠지요. 네. 당연할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수확을 할 때 다른 사람한테 인부를 해서 수확을 하지 않고 이 땅 주인들이 다 들어왔어요. 2,300명이 다 들어온 건 아닌데 그때 한 300여 명, 3,400명이 들어온. 저도 있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때 한 300명 됐잖아요. 네, 맞아요. 안 낀 데가 없어요. 이준영 씨는. 나 핵심인이 맞나? 아. 그러니까 한 300여 명이 들어와 가지고 직접 수확을 했어요. 근데 이제 자기들이 먹을 거니까 얼마나 철저히 했냐면 한 옆에서는 우리 이태준 씨 같이 이제 힘 있는 사람은 뽑았겠지. 뭐안 봐도 뻔해. 힘이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 그래. 한 옆에서는 뽑고, 어. 한 옆에서는 날르고, 어. 한 옆에서는 그 씻고, 한 옆에서는 이제 담그고 이런 이제 장관이었겠네요. 예, 장관이었죠. 그렇게 했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했느냐면 그걸 뽑아서 깨끗하게 물로 씻는데 씻어가지고 그 무 3,000개가 양이 많습니다. 하나씩은 못 옮기니까 컨테이너라고 이렇게 플라스틱 네. 박스가 있거든요. 노란, 노란 박스. 거기다가 이제 깨끗하게 씻은 것을 담아서 옮겨야 되는데 옮기다가 옷깃만 딱 스쳐도 빠꾸. 다시 씻어요. 다시 씻는 거 다시. 왜냐하면 누가 빠꾸 시켰나요? 그것도 아주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아주 골치 아픈 양반이 한 분 이렇게 됐습니다. 그 참. 예. 그 옷깃만 스쳐도 그거 다시 씻힌 이유가 옷에 묻어 있는 먼지가 묻었으니까. 그래 다시 씻었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트럭에다 실어가지고 김치 담그는 곳으로 가져갔는데 그 가져갈 때 어느 그 사장님 한 분이 아마 그 무 뽑던 데 있었던 사장인 것 같아. 장화를 신고 있었나 봐요. 이 장화 신은 발로 무심결에 차에 올라갔어. 어떻게 했을까요? 다 내렸어요. 다 내렸어. 장화 신은 발로 차 위에 올라갔다고 다 내렸어. 그래가지고 무 다시 씻고 차 세차 다시 하고. 왜? 우리가 먹을 거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했어요. 그건 뭐 제가 더 얘기하려면 너무 길어서 거기까지만 할게요. 그렇게 철저하게 김치를 담그는데 그렇게 철저하게 신경 써서 하게 만든 분이 아이라는 분이에요. 아이라는 분. 지금 문제가 되신 분. 예. 그분이 그렇게 철저한 유기농주의자시잖아요, 이분이요. 그래서 그분의 우리가 이제 조언을 좀 받아서 멘토를 받아서 그런 일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그렇게 철저하게 씻은 것을 김치 담그는 곳에 가서 김치를 잘 담궜어요. 3,000개니까 도가지가 막 엄청 많아요. 여러 개예요. 그런데 그 여자분들은 특히 어머님들은 제 이야기가 다 이해가 갈 거예요. 김치는요. 네. 재료가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동시에 같이 담아도 맛이 다릅니다. 시어머니가 담은 거하고 며느리가 담은 거하고 다르다니까. 손맛입니까? 예, 그렇지. 엄마 손맛에 의해서 김치 맛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식당 가 보면은 음식이 맛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재료 똑같아도.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김치 담을 때도 마지막 김치 담그는 곳에는 300여 명 오신 분들 중에 정말 김치를 맛있게 담그는 엄마들이 그곳에서 이제 김치를 담궜겠죠. 손맛을 검사해서 그렇지, 투입을 그렇지. 됐네. 예, 뭐 손맛 검사를 안 했는데 이제 대충 알으니까요. 네. 그런데 그 중에서 그 몇 분 김치 담그는 곳에 있는 분 중에서 또 한 분, 동치미 김치를 기가 막히게 맛있게 담글 줄 아는 노하우를 가지고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 동치미 김치는 다른 김치하고 좀 특징이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김치는 담그자마자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동치미 김치는 좀 기다려서 맛이 들은 다음에 먹어야 돼. 좀 기다리는 텀이 있어야 돼. 요게 문제예요. 그래서 동치미 김치가 맛있으려면 반드시 꼭 필요한 조건이 두 개가 있어요. 그 첫째는 하나는 동치미 김치는 좀 달짝지근해야 맛있고 더 중요한 것은 한 달, 두 달, 세 달, 몇 달이 지나도 무가 물르면 안 돼. 맞아요. 그렇잖아요. 아삭아삭 아삭아삭 이렇게 써야지. 동치미는 무가 물르는 순간 다 갖다 버려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달짝지근하고 무를 물르지 않게 만드는 방법이 하나 있어. 그게 노하우. 그게
그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분이 계셨어요. 예.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이 이제 잘 담그고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뭔지 궁금하네. 얘기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근데 동치미 그래서 좋아하는데. 동치미를 정말 맛있게 담궈가지고 담궈놓고 오신 분들이 다 육지로 나갔어요. 왜 바로 못 먹으니까. 이제 기대를 많이 하고 갔겠지. 한 달쯤 후에 맛있는 동치미가 되면 아유, 고구마 탁 삶아가지고 배고파지네. 그런 기대를 하고 갔겠죠. 그렇게 가신 다음에 그 안에 남아있던 어느 직원 하나가 우연히 동치미 김치를 담근 곳을 가보게 됐어요. 우연히. 근데 거기에서 저희 농장에서는 사용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용하지라니까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봉지 하나가 발견됐어요. 오, 그 봉지가 뭐냐면 사카린 봉지예요. 네? 사카린? 사카린 봉지. 이거 이름을 대도 되나 모르겠네. 아. 일반 그 상호라 뉴스카 봉지가 발견됐어요. 뉴스카, 옛날에 뉴스카라는 예, 당원 사카린, 있었잖아요. 예, 예. 예, 이제 사카린. 그 봉지 속에 일부 사카린이 들어있는 그 봉지가 발견됐어요. 근데 저희 농장에서는 사카린을 일체 쓰지 않거든요. 화학이 예, 지금도 그러니까, 그 예. 몸에 안 좋으니까 저희들은 일체 안 씁니다. 인공 그런 것들을. 근데 왜 그게 김치 담근 곳에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게 의문이 됐어요. 왜 그게 거기 있나?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역추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문제가 발생했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그 사모님 한 분이 네. 동치미 김치를 기가 막히게 담그는 노하우가 있었다 했잖아요. 그게 사카린이요. 그게. 그러니까 사카린이 물을 물르지 않게 만드는 재료가 사카린이에요. 꿀을 넣어서 안 돼. 설탕을 넣어서 안 돼. 그럼 지금 웬만한 동치미는 다 사카린이 들어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다고 동치미 보셔야 될 국수 것 많이 같아요. 먹는데 그거 조심해야 되겠네. 예. 그렇다고 보셔야 될 거예요. 지금은 이제 뭐 다른 뭐가 가공식품이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도 유기농 음식을 먹으려고 땅 사는데 같이 했던 조합원이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치미 김치를 맛있게 담궈야 하니까 조금 넣겠지요. 근데 거기서 문제가 생겼어. 저희들이 100% 올게닉 음식을 먹으려고 땅 사서 3년 4년 기다렸다가 비행기 타고 배 타고 들어와가지고 그 돈 내고 들어와서 수확해가지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먼지만 묻어도 다시 씻고 그 난리를 쳐가지고 김치를 담았는데 사카린 조금 넣는 순간 100% 올게닉 김치가 안 된 거예요. 아, 많이 넣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조금 한봉 넣은 거예요? 예, 조금 넣었죠. 그냥 물 많이 넣으면 됐었을 텐데. 그래도 100%는 아니잖아요. 그렇구나. 이게 100%가 아니야. 여기에서 세 무리로 딱 나눴어요. 저 같은 사람도 지인- 있었구나. 물 많이 넣자. 그랬죠. 물 많이 넣자가 아니라 그래도 먹자. 왜? 다른 거보다는 좋으니까. 그렇죠. 다른 데 사서 먹는 것보다는 좋은 거니까. 첫째는 그런 무리가 하나 있었고, 두 번째 우리 못 먹는다. 내다 팔자. 그런 그것도 분들이 괜찮은 있어요. 생각이다. 그것도 괜찮은 저는 거잖아요. 여기에 동조했었던 것 그래요? 같아요. 어린 마음에도. 왜? 다른 데서 파는 것보다 더 좋은 거니까. 그렇죠. 남들이 파는 것보다는 더 좋은 거니까 내다 팔자. 마지막 한 무리가 있어요. 이거 한 분이 한 분. 이거 아주 골치 아프네. 고집쟁이. 못 먹는다. 우리가 못 먹는 거 내다 팔 수 없다. 갖다 묻어라. 묻어서 무덤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게 아까 말씀대로 아예라는 분이 그 고집을 피셨어요. 그 고집을 필 때 저희 직원들은 입이 막 이게 대빨 나왔어요. 왜냐하면 안 먹으려면 갖다 퇴비소에 버리면요 몇 달 안 돼 가지고 푹 써가지고 퇴비돼서 그냥 깨끗하게 처리가 되거든요. 퇴비 써도 좋지. 근데 무덤을 만들어 놓으면요 무덤 관리하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 벌초도 하나요? 벌초해야지. 무덤인데 벌초를 안 해놨다. 진짜로요? 무덤을 만들어놨는데 제주도는 풀을 얼마나 잘 자라요. 와. 그 풀이 잔뜩 있으면 그것도 관리가 잘 됐느냐 안 됐느냐 그 주인들이 오셔가지고 말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무덤을 만들어 할 때 뭐 안 먹으려면 버리면 되지. 무덤을 만들어 하나 해가지고 저희들이 좀 섭섭하게 생각했는데 그래도 무덤을 만들어 놓고 몇 년을 그냥 방치를 해놨어요. 그 몇 년이 지난 후에 무덤을 만들 때 좀 언짢았던 우리 직원들이 그 무덤을 만들지 않고 갖다 버렸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했다는 것을 나중에나 저희들이 알게 됐어요. 깨닫게 됐어요. 왜요? 그게요. 지금 그 무덤이 엄청난 일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엄청난 일 두 가지라고 있어요. 뭐죠? 그 첫째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농장은 농사만 짓는 것이 아니라 가축들을 기른다 했어요. 네. 돼지, 소 이런 네. 것들을. 근데 이 가축들을 가두어 길리지 않고 다 방목. 방목을 한다 했잖아요. 예. 들판에서 다 있어요. 들판에서 송아지 낳고 들판에서 돼지 새끼 낳고 그래요. 얘들이 송아지 낳고 지 새끼들을 낳는데 얘들이 우리는 언제 낳는지 알 수가 없어. 뭐 예정일을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얘들이 그렇잖아요. 네. 지들이 그냥 결혼하는구나. 그렇죠. 뭐 조산소가 있는 것도 아. 아니고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저희들은 이제 소에는 소팀 직원이 있고 돼지는 돼지팀 직원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팀별로. 그 직원들이 방목장을 순찰하다가 이렇게 송아지가 보여? 그럼 어제 송아지 낳는가 보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돼지 애미가 돼지 새끼 졸졸 데리고 오면 돼지 새끼 낳구만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건 실화예요. 실제 있는 일인데 저희 소팀 직원이 소 방목장 수십만 평 되는 방목장을 이렇게 순찰을 하다가 송아지가 한 마리 있어. 근데 딱 보니까 한 3, 4일 된 것 같아. 우리 제 직원들이 보면 한 며칠 된 건 대부분 알 수 있습니다. 한 3, 4일 된 것 같은데 요 송아지가 설사를 하고 있네. 가축들은요. 새끼 때 설사하는 것을 바로 낫게 만들어줘야지 설사하는 걸 그냥 놔두면 주사 놔야 반드시 되잖아. 죽습니다. 반드시 죽어요. 어. 그러니까 그것을 반드시 설사를 멋게 만들어줘야 돼. 네. 그 멋게 만드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주사. 주사 한 방입니다. 네. 주사 한 방만 딱 놓고 나면 이 송아지는 설사를 딱 먹고 그러고 나서 한 2년 정도 한 24개월 이렇게 되면은 큰 소가 돼가지고 뭐 거의 한 1,000만 원 가까이 들어. 엄청 비싼 유기농 소가 돼서 팔려나가요. 그런데 주사를 한 방 놓는 순간 유기농이 안 되잖아요. 주사. 법적으로 아무 관계 없습니다. 네, 안 법적으로는 되잖아요. 예, 유기농 법적으로 소가. 아무 예, 관계 그렇죠. 없어요. 법적으로. 6개월인가 뭐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거 어린 지나면은 소는, 주사 놨어도 유기농하고 인증받는 데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유기농 농작이라고 하면 섭섭하다 했잖아요. 우리는 그 유기농 이상을 생태농장. 사카린 조금 기준 넣었다고 아, 무를 다 버리는 거잖아요. 네. 완벽한 어떤 그런 먹거리를 생산해 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 농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사 한 방 놓은 것이 법적으로는 유기농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우리 양심에는 그것이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수십만 평 되는 소 방목장에 이 직원 혼자야.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 보는 사람이 없어요. 한 방 딱 놓고 흙 속에다 그 주사기 딱 감춰놓고 저만 입 딱 까물고 있으면 아무도 몰라. 그리고 그러네. 2년쯤 지난 후에 팔려나갈 때는 검사에도 나오지도 않고 음. 서류가 나온다 하더라도 글쎄 뭐 유기농 관계도 문제 없는 없죠. 거고 예. 밖에 기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유혹이 유혹이 일 때마다 무덤 그렇지, 가는구나. 그때 무무덤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어. 아까 말씀드린 그 사카리를 쭉 굽는 어느 사모님이 음. 그 무덤이 생길 걸 알았으면은 사카리 넣었겠어요? 안 넣죠. 우리 농장이 앞으로 몇백 년, 몇천 년 갈지 모르는데 농장이 있을 동안만 언제 있는 동안에는 무덤 얘기가 나올 거고 자기 얘기가 될 텐데 누가 사카리 넣어서 이 만든 무덤이라고 그렇잖아요. 그게 겁나는 거예요. 저희 직원들이 어느 누가 그 소팀장 그 소 직원할 때 몰래 주사 한 방 나가지고 만든 이거 송아지 무덤이야? 이게 병아리 무덤이야? 이렇게 될 때니까. 다시 말해서 저희 직원들이 엉터리 짓을 못하게 만드는 족쇄가 됐어요. 와, 무덤이. 그러네. 그 무덤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무 사건은 까마득하게 얼마 지나면 잊어버려지고 다시 이것저것 할 텐데 무덤이 생기면서 저희 직원들이 그러니까 그 엄청 중요한 일이죠.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고 두 번째 또 중요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다른 유기농 농사 짓는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많은 분들은 양심적으로 거의 다 합니다. 유기농 농사 짓는 분들은 거의 다 양심적인 농부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간혹 텔레비에 보면 이렇게 좀 이렇게 옷깃 이렇게 하고 나오잖아요. 뒤집어 쓰고 나오잖아요. 왜냐하면은 처음에는 유기농 하려고 다 해. 근데 그게 유기농이 쉽지 않아요. 아까 뒤집어 쓴다는 게 요걸 말하는 거네. 네. 경찰서에 그렇죠, 끌려가시는 분들. 그렇죠. 텔레비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그 얼굴 안 엉터리 짓 보이려고. 해가지고 유기농으로 사기친 사람들. 예. 처음에는 유기농 하려고 다 하지만 하다 보니까 이게 뭐 또 벌레들 꼬여 뭐야 이게 제대로 안 될. 근데 그날 그 해 1년 농사를 망칠 수 있거든요. 근데 거의 다 계약 재배를 하는 일이 많이 있어요.
이걸 때마침 납품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위약금 물어야 되고 그러니까 가끔 엉터리 짓을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런 그냥 좀 좋지 않은 일들이 한두 번씩 방송에 나가니까 소비자들이 유기농을 믿어주질 않아. 백화점에 유기농 품로가 좀 넓어요. 거기에 많은 제품들이 있어도 거기에 정부에서 인정한 유기농 마크가 다 찍혀 있다 하더라도 잘 믿어주지를 않아. 잘했다 하더라도 그냥 이게 다른 것보다는 좀 낫겠지, 좋겠지 그렇죠. 해가지고 사 먹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요, 다른데 그게 안 믿어주는데 저희 농장으로 믿어주냐고. 저희 농장은 엄청 넓은데 거기 뭐 또 유기 축산하고 그런다고 그래 다른 마음대로 들어오지도 못하게 한다며. 니들끼리 있다며. 그렇게 되면은 더 안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을 모시고 와서 무덤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덤이 만든 이유와 이것 때문에 저희 그 직원들이 엉터리 짓을 못하는 족쇄가 됐다는 이런 설명을 좀 해드리면 아 정말 너희들은 철저히 하려 하는구나. 그런 신뢰를 갖게 돼요. 이 신뢰는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텔레비 광고에서 얻지 못하는 돈이랑 신뢰예요. 못 바꾸죠. 예, 못 돈이랑 바꿔요. 바꾸죠. 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무덤이 없었으면 정말 이 중요한 거 두 개를 잊어버릴 뻔했어요. 하나 우리 직원들 엉터리 짓 하지 못하게 만드는 족쇄 역할. 그리고 또 하나는 농장의 신뢰성을 갖게 되는 그런 문제. 그래서 그 무덤이 저희 농장이 상징이 됐습니다. 그래 농장을 방문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꼭 무덤을 모시고 가서 무덤 설명을 해드리게 되죠. 이런 무덤인데 그걸 정말 다른 쪽으로 그건 정말 섭섭한 일이에요. 다른 쪽으로 그걸 폄하하면 나중에 꼭 넣어주세요. 이 얘기 듣고 그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이상한 얘기를 한 건지 바로 판단이 되실 거예요. 그 무덤 이름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무덤이죠. 예예. 이름도 있어요. 예. 무덤 이름을 해놨죠. 그래가지고 옆에다 그거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을요. 제가 설명드린 것보다 더 자세하게 그 내역을 다 써놨습니다. 그리고 위에다 이름 명찰이 딱 붙어있는데 그 명찰 이름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무덤. 그러면 유기농사의 종류는 몇 가지를 지금 하시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이 한 그때마다 매년 다르거든요. 왜냐하면은 유기농 농사는 한 밭에다가 매년 똑같은 농사만 질 수 없어요. 윤작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왜 그러냐면 배추만 하면 그 다음에 거기 배추벌레 천국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금년에 배추 농사를 졌으면 그 다음에는 뭐 당근 농사를 짓는다든지 이렇게 이제 돌려짓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거보다는 혼파를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옛날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했느냐면요. 우리 조상들까지 가지 않고 우리 어머니 때만 해도 그랬어요. 대문 앞에 텃밭이 있었잖아요. 거기 가면 고추 2줄, 상추 1줄, 아욱 1줄, 무 1줄 이렇게 심었어요. 오이 1줄. 그러니까 오이가 좋아하는 벌레 있고 그 옆에는 고추 좋아하는 벌레. 그러니까 지들끼리 천적이 돼. 그러니까 약을 하지 않아도 한 벌레가 기승을 하지 못했어. 근데 지금 이제 농사꾼들이 되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돈이 안 되죠. 그러니까 밭 전체에다 배추만 심고 배추 전문가는 평생 매년 배추만 심어. 무 전문가는 매년 무만 심고 자기 밭에다. 그러니까 거기는 배추벌레 천국이 돼요. 다른 게 하나도 천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어쩔 수 없이 벌레 죽이는 약을 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거기서 배추가 좋아하는 그 영양소가 있잖아요. 땅이 모든 그 야채들이 다 영양소를 다 빨아먹는 게 아니잖아요. 지가 좋아하는 영양소가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밭에다가 배추를 심으면 배추가 좋아하는 영양소를 빨아먹게 돼요. 그 다음에 또 심어. 작년에 다 먹었는데 배추가 좋아하는 영양소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비벼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기농 농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윤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근데 매년 이렇게 짓는 것은 한 20에서 30품목을 저희들이 땅이 넓으니까 진다고 보시면 돼요. 제주도는 주로 근채소가 잘 됩니다. 뿌리채소. 그렇더라도 이렇게 이 벌레들이 생길 것 같은데 걔네들은 어떻게 대치합니까? 예, 저희 그 유기농 농사를 해볼라 하시는 분들이 제일 어렵잖아요. 그게. 예, 요즘에는 그냥 뭐 돈벌이로 하는 거 말고라도 그냥 귀농하셔서 텃밭 이렇게 하면서도 자기 먹을 건 유기농 농사를 한번 접을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유기농 농사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하나가 잡초고
잡초. 풀. 그렇죠. 또 하나가 지금 얘기하시는 벌레예요. 원래. 잡초 무섭고 벌레 무서워서 유기농 농사를 못해. 음. 근데 그것은 좀 잘못된 생각입니다. 유기농 농사를 지려면요. 음. 풀이 있고 벌레가 있어야 유기농 농사가 됩니다. 오, 이것도 완전히 새로운 새로운 개념이. 예, 예. 왜냐하면요. 새로운 역발상이네. 예, 예. 자, 우선 잡초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잡초. 야채는 농부들이 엄청 가꾸어 줘도 잘 안 자라요. 네, 맞아요. 약해요. 그렇죠. 약하잖아요. 네. 예. 근데 잡초는 제발 죽어줬으면 좋겠는데도 안 죽어. 네. 엄청 강하잖아요. 그래서 잡초잖아요. 우리 얘기 그- 같은데. 그러네요. 그런데요. 이 잡초 중에서 제일 강한 것이 억새입니다. 억새. 예를 하나 들어보는 네, 거예요. 네, 네. 모든 잡초가 강하지만 억새. 제일 강하니까 이름이 억새예요. 이 억새는 일반 좋은 땅으로 이렇게 그 이제 뭐야 영양분이 있고 이렇게 되면은 그런 데는 억새 자체가 없습니다. 지가 자라질 않아요. 다른 농사 아무것도 안 되는 척박한 땅. 제주도 가면은 그러면 산간 지역 이런 데가 억새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장 강한 억새라도 음. 2년을 사는 놈이 없어. 잡초 2년 사는 놈이 있어요? 없어요. 배추 그러네. 무는요 월동을 한다니까요. 겨울에 버틴다니까요. 어. 월동 배추 있지 않습니까? 네. 월동. 그런데 잡초는 그 강한데도 불구하고 가을 되면 다 죽어. 어. 2년을 겨울을 넘기는 게 없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자연의 이치예요. 어. 얘들이 2년 살으면 우리가 농사가 안 돼. 그렇잖아요. 어. 근데 얘들이 이제 우리가 그 농사꾼들이요 잡초 때문에 농사를 못 짓는다는 이유가 뭐냐면 그 어렵다는 이유가 잡초가 무가 먹을 거 배추가 먹을 영양소를 뺏어 먹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죽어라고 잡초를 그냥 죽여 없앨라 하는 거야. 뭐 그래- 비닐로 막 덮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못 나오게. 비닐로 예. 접고 뽑고 야치고 예. 막 별짓을 다 하잖아요. 어떻게 해서도 없애려고. 음.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얘들이 무가 먹을 거 배추가 먹을 거 뺏어 먹나? 얘들이 봄에 나와 가지고요. 그 땅에 있는 영양소를 빨아먹는 건 틀림없어요. 언제까지? 가을까지. 늦여름까지야 정확하게는. 늦여름까지 빨아먹는 건 틀림없어. 그 빨아먹는 영양소를요. 가을에 그 자리다 다 돌려놓고 가. 아 다 죽으면서 죽으니까. 그러잖아요. 그냥 그 영양소만 돌려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빨아먹은 영양소를 햇빛 받아가지고 더 좋은 걸로 바꿔서 거기다 다 보관해놓고 가요. 근데 한참 이 채소가 자랄 때 이놈들이 훨씬 커져가지고 햇빛도 못 보게 하고 예예. 그런 거는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욕심을 부려서 욕심을 버리자. 욕심을 부려서 배추만 잔뜩 해가지고 수확될라 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게 살아야죠. 근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유기농을 먹겠다고 생각하는 것, 생산을 하는 것은 그런 생태 환경에 보존돼서 정말 제대로 된 먹거리를 먹으려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좀 손해 나는 것은 수확이 덜 되는 것은 감수를 해야죠. 그러면 청초밭 농사는 잡초와 함께 자라는 거네요. 그럼요. 와 이것도 굉장히 뭐 다른 데와 여기 차별점이 와보셔서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저희들이요 이제 고추밭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당근밭도 있고 무밭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걸 먼저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달라져 상황이. 잡초를 먼저 보면은 그 야생화 풀밭에 고추가 있어. 풀밭에도 고추가 자라는 거 있고요. 고추를 먼저 보면 고추밭에 풀이 있어. 야생화가 있어. 이 잡초들이요 꽃이 정말 예쁩니다. 예쁘죠. 야생화 꽃이 정말 네. 예뻐요. 그리고 꽃밭에서 그냥 고추 자라고 상추 자라고 당근 자라고 다 한다니까요. 그걸 전혀 신경 안 쓴다. 같이 있어야죠. 같이 있어야죠. 공존한다. 예. 그 대신에 와 재밌네. 그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것을 배추만 전체를 심어놓으면 배추벌레 하나만 있으니까 이거 천적이 없으니까 한 벌레가 기승을 부리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나눠져 하는 거예요. 밭이 큰 게 있으면 뭐 앞부분은 고추 심고 뒤에는 뭐 심고 그래가지고 여러 또 풀이 골고루 있어야만 거기에 그 풀도요. 좋아하는 벌레들이 다 다릅니다. 지들끼리 천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잡초가 있어야만 개들이 봄에서부터 영양분 그 빨아들이는 것을 가을에 다 돌려놓은 것을 그 다음에 개들이 다 못 먹어요. 그것을 무가 얻어먹고 배추가 얻어먹고 그래 비료 안 줘도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비료 줘야 되잖아요. 그럼 비료도 전혀 안 주고. 일치 안 주죠 저희들이.
자체 퇴비만 이제 소를 기르니까 소 나오는 그 부산물 가지고 퇴비만 생산해서 줍니다. 그리고 벌레도 그렇게 각종 풀들이 골고루 있어야만 각종 벌레들이 다 오거든요. 각종 벌레들이 다 와야만 지들이 천적이 돼서 한 벌레가 기승을 못 해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살충제를 하지 않아도 지들끼리 견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살충제 친 적이 있을까요? 없죠. 살충제가 만들어진 제가 그렇게 역사가 오래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근데 지금 듣다 보니까요, 이 얘기 되게 무섭게 들려요. 왜냐면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든 지금 한국에서 살면서 배웠던 거랑 굉장히 위배된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러시죠. 왜냐면 한 가지에 집중해야 되고 뭔가 이런 것들이 일관화되는 것들이 이상한 일이 아니었고, 근데 지금 들었을 때는 다양성이 존중이 되지 않으면 이 유기농이 맞습니다. 진행될 수가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생태계는요. 제가 이제 농사꾼 된 지가 이제 10년 된 것 같아요. 제가 자연에 살면서 느낀 것은 어느 하나만이라도 없어. 자연은요. 필요 없는 게 하나도 없어. 모기, 바퀴벌레 다 필요합니다. 그 얘기 설명하려면 길어서 다음에 언제 기회 있으면 한번 할게요. 필요 없는 자연은 하나도 없어요. 인간들 다 필요해서 있어. 그런데 이것이 뒤에요. 하나만이라도 그 생태계가 파괴되면은 그때서부터 피해 보는 것이 인간들이 피해가 봐. 뭔가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지금 얘기하신 대로 다양하게 있어야 돼요. 다양하게. 풀도 다양하게 있어야 되고 곤충들도 다양하게 있어야 돼요. 제발 이런 걸 깨달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진짜. 청초밭 유기농 농사 같은 경우는 다큐에서 이렇게 다뤄도 되겠네. 네. 와, 이거는 곤장할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전 국민에게. 아니 이 우리나라 전체 농사 짓는 분들에게. 저희들이요. 재밌네. 우리나라에서 아마 미국 USDA 인증? 네. USDA. 맞아요. 녹차밭도 예, 엄청나게 큰 게 있다면서요. 예, 지금 100만 평이니까요. 와. 그 USDA 인증을 받았는데 2007년도로 제 기억이 되나요? 우리나라 최초입니다. 매년 미국에서 직접 인증을 하러 오는데 저희 농장 검사관들이 그래요. 와가지고 저희 농장을 좀 전 세계 수십 개 나라를 다니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수십 개 나라를 다니는데 USDA 인증해 주는 곳만 다녀요. 이 사람들은 네. 똑같이 그냥 유기농 그러니까 안 하는 우리나라 데 유기농 아니라 인증이 아니라 미국 USDA 인증. 미국 인증 기관이 100%. 와서 예. 인증 검사를 했다 예, 이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세계 많은 나라를 다니는데 저희 농장을 좀 샘플로 표준으로 하고 싶다. 소개를 해도 괜찮겠냐고 그렇게 할 정도니까요. 어떤 이유에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감동을 한 거죠? 얘기하신 대로 그렇게 다양성 있게 하고 그냥 우리는 유기농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유기농 생태까지 생각하는 농장이 전 세계에 그렇게 많지 않다 이거죠. 그러니까 녹차 관련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신다면? 예, 녹차요. 녹차도 일반 녹차밭에 가면 녹차밭이 너무 예쁩니다. 정원보다 더 예쁘게 돼 있어요. 네. 그렇죠. 관광 상품이죠. 관광 상품이죠. 네. 지금은 지금 제주도는 설록원? 오설록. 오설록. 멋지잖아요. 예, 오설록 있고 화계, 보성, 지리산 우리나라에 이제 큰 녹차 단지가 있는 곳이 그런 곳들인데요. 그런데 다 녹차밭들이 여러 곳이 있는데 다들 관광 상품화돼 있죠, 지금. 네. 그렇지 않습니까? 봄에 되면 관광객들이 엄청 오고 저희 농장은 관광객 못 받습니다. 왜요? 들어보내질 않아요. 왜냐하면요, 녹차는 잎을 따서 저희들이 녹차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잎을 따서 만드는데 녹차를 이제 아침에 따면 저녁 때까지 따가지고 그날 밤에 덕습니다. 녹차를 만들어요. 이거 오래 놔두면은 자체적으로 열이 나가지고 떠요. 녹차가 녹차가 발효되면 홍차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녹차의 고유차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물로 씻혔다가는 드라이를 시켜야 되잖아요. 밤새 외야 돼.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녹차 공장은 씻는 과정이 없구나. 씻는 과정이 없어요. 씻는 과정이 없어. 그 대신에 이제 드라이 시키고 말리고 하니까 좀 하더라도. 그런데 씻는 과정이 없는데 그 녹차 잎을 우리가 울고 먹는 건데 거기에 차가 들어오고 뭐가 들어오고 그러면 입에 다 묻을 거 아니에요? 첫째. 그러면 그 입에 묻은 그 매연을 다 우리가 울고 먹는 건데 그런 위험 부담 때문에 저희들은 일체 출입 금지를 시키고
첫째는 출입금지를 주고 두 번째는 다른 녹차하고 좀 차별이 다른 녹차는 녹차를 체업하기 좋게 하려고 예. 딸 때가 문제입니다. 녹차를 딸 때. 일일이 손으로 딸려면 인건비가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전이라고 그래가지고 봄에 나오는 것들은 손으로 체업하고 좀 늦게 나오는 차들은 수확량이 많아야 되니까 기계 체업을 합니다. 머리 깎듯이. 저희 어렸을 때 학교 가면 바리깡으로 예. 딱 밀듯이. 그러면 엄청 쉽게 녹차를 체업할 수 있어요. 저희들은 그걸 못하게 하려고 그 기계를 못하게 하려고 다 야생으로 기릅니다. 야생으로 녹차- 기른다는 거는 녹차 나무를 이발을 안 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냥 자연 상태로 기르게 돼 있어 가지고 지금 무슨 매실나무 같이 얘들이 키가 크겠네요. 그러면? 엄청 크죠. 지금 제일 큰 거는 한 3, 4m 됩니다. 우와 차 나무네 나무인가요? 완전히. 예, 차 나무 저는 하나가. 녹차가 1m에서 안 자라는 나무인 줄 알았어요. 글쎄요. 뭐 책에 보면은 우리나라에 3m 이상 되는 녹차나무가 없고 뭐 그렇게 그런 책들 우리나라 녹차 책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잘못 알은 거예요. 잘 잘라내니까 자라요. 그런 거예요. 잘라내니까 그래요. 이발을 하니까 애들이 안 자라는구나. 예. 지금 저희들이 제일 오래된 나무가 14년 된 나무인데요. 그것은 다 3m가 넘습니다. 그럼 걔네들은 어떻게 땁니까? 일일이 손으로 따야죠. 사다리 놓고. 사다리 타고 올라가가지고. 생산성이 엄청 낮겠군요. 엄청 낮죠. 생산성 바닥이네. 예. 그러나 야. 내가 먹는 건데. 아. 거기에 매연이 묻은 거 또 녹차 그 체업할 때 기계가 지나가면은 그 예초기 비슷한 기계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뒤에 매연 나오잖아요. 그게 녹차 잎을 치고 나가는데 녹차가 다 숨 쉰다니까요. 아. 그 매연이 기계가 가면서 입에다가 매연을 뿌리고 가고 녹차 잎이 다 숨을 쉰다니까요. 그 매연을 다 빨아먹게 돼 있어. 그걸 우리가 70도 80도 되는 더운 물에다 울고 먹여야 되는데 건강하려고 먹는데 그런 거 먹을 바에는 안 먹는 게 낫죠. 그런데 거기에 농약하지 않고 비료주지 않으면 유기농 녹차가 된다는 게 문제예요. 유기농 마크가 찍혀진다는 게 문제예요. 그 매연하고는 아무 관계없어. 큰 녹차밭들 가보세요. 앞에 길이 막 2차선 4차선 나가지고 버스가 막 지나다니고 그러잖아요. 그 옆에 녹차밭인데 그 매연이 녹차 입에 다 묻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엄청 큰 300만 평 가까이 되는 그 농장에 녹차 밭은 한가운데 엄마 자궁같이 한가운데 있습니다. 또 가해로 있지 않고 한가운데. 그러니까 우리 유기농 농사 짓는 그 있잖아요. 방목장하고 농토 거기를 거쳐 그게 이제 방패막이가 되는 거죠. 녹차 밭은. 핵심이네요 그러면. 그럼 자연 그대로 자란 녹차를 따가지고 녹차를 자연 그대로. 만드는 거네요. 예. 진짜 귀하네요. 예, 귀하죠. 근데 정말 이거 자연은요. 생각해 볼수록 신기한 게 있어요. 뭐냐면 자 그러면 지금 체업하는데 손으로 다 떼야 되니까 엄청 양이 적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손에 엄청 보죠. 그러니까 인건비도 많이 들고 다 못 딸 수도 있겠네요. 다 못 따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손해가 많이 봐. 요놈들이요. 다른 걸로 보상을 해줘요. 어떻게? 자연은 그래요. 자연은요. 인간들이 지들을 그냥 잘 보조해주면 지들을 도와주면 반드시 보답을 하는데 인간들이 자연은 해코지를 하면 욕심을 부리면 반드시 해코지를 해. 뭐냐면요. 저희들이 녹차 봄서부터 4월달서부터 한 9월 말 이때까지 녹차 딸 때까지는 녹차로는 저희들 손해를 봅니다. 녹차만 가지고는 손해를 볼 거 아니에요. 양도 좋고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녹차 수확이 끝난 다음에 얘들이 보답을 해요. 녹차 씨. 그렇죠. 씨하고 꽃하고. 그렇구나. 녹차 나무를 실화 상봉수라 해요. 보통 나무들은요. 꽃이 지고 열매가 맺히거든요. 그러니까 꽃하고 열매하고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제 가을에 녹차 저희 농장에 와 보시면 녹차꽃이 하얗게 허드러지게 펴 있어. 엄청 많다. 그렇게 꽃이 펴 있는데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어요. 왜 그러냐면 녹차나무 참 신기한 나무예요. 다른 나무들은 꽃이 피고 지면은 바로 씨방이 커져서 열매가 그렇죠. 맺히는데 녹차는 그렇지 않습니다. 꽃이 지고 가을에 꽃이 피는데요. 꽃이 피고 지고 난 다음에 그 씨방이 크질 않고 가만히 있어요. 1년을 기다려요, 애들이. 그놈이 다음 해에 그렇지. 씨로 다음에 되는구나. 가을에 갑자기 커져요. 녹차 수확 끝난 다음에 갑자기 커져요. 그때 꽃이 또 피어. 내년을 위해서. 그래서 실화상봉수예요. 그러네. 재밌네. 꽃과 열매가 같이 만난다 해가지고 녹차가 신기해요.
그걸 안 했으면 우리가 녹차 그 좋은 녹차를 맛보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봄에 애들이 꽃이 피면은 영양가가 꽃으로 가고 열매로 가야 될 텐데 우리는 잎을 먹어야 되니까 그게 아마 디자이너가 인간들한테 엄청 인간들을 생각한 배려인 것 같아요. 녹차가 성분이 엄청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녹차 잎을 먹어야 될 때는 얘들이 꽃도 안 피고 열매도 안 맺힙니다. 근데 녹차 수확 다 끝난 다음에 가을이 바빠. 근데 요때 그 꽃 속에 첫째는 꿀이 들어있습니다. 꿀. 녹차 꽃꿀이 기가 막혀요. 그걸 이렇게 녹차 꽃꿀을 체험을 해보면 이제 꿀마다 색깔이 다르거든요. 체업을 한다는 건 벌꿀 아니 예, 벌을 벌, 키우시니까 예, 벌을, 예. 그 벌을 안에다- 또 한다는 예, 거죠. 그 안에다 그냥 벌 집어넣으면 아. 되는 거니까 저희들은 녹차밭에다 벌 집어넣으면 걔들이 다 이제 그 꿀을 수거해 오는데 꿀 색깔이 다른데 그 꿀 그것도 유기농 녹차꿀이네. 완전 유기농 이야. 녹차꿀이죠. 유기농 녹차꿀이 없습니다. 와, 왜냐하면 저도 다른 들어본 적이 데는 없는 것 같아요. 가을 되면 녹차 수확을 끝나고 나면은 머리를 깎아 놓으니까 다른 밭은 그러니까 꽃눈을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 꽃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그 꿀 수확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들이 야생으로 기르니까 그때 꽃이 막 엄청 피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벌만 갖다 놓으면 자동으로 그때는 인건비 하나도 안 들어. 그때 벌이 벌이 다 해주니까. 자연이 해주는구나. 벌이 해주니까요. 꿀을 채취해 보면 꿀 색깔이 보라색하게 녹차 녹차색이 나오나요? 예. 그리고 조청같이 엄청 진한. 이건 이제 가을이니까 수분이 별로 없잖아요. 네네네. 정말 양질의 꿀이 나와요. 첫째. 두 번째는 녹차 꽃에 향이 있습니다. 아로마. 꿀 속에. 아니 꽃속. 꽃 속에. 꽃에 예. 아로마. 꽃 네네. 향이 있어요. 네네. 이 향을 채취할 수가 있어요. 향도. 예. 아. 이게 화장품 원료로 뭐 이런 데로 쓰여지는데 아주 고급 향입니다. 이게 그 향을 또 할 수 있고 채취할 수 있고 꽃이 많으니까 그리고 꽃이 많이 피니까 열매가 많잖아요. 녹차 씨유를 짭니다. 녹차 씨 기름. 녹차 쌉쌀하지 않습니다. 예, 좀 아니 녹차 씨는 엄청 씁니다. 네. 근데 기름을 자르면 전혀 쓴 맛이 없어요. 근데 녹차 씨 기름의 90%가 불포화 지방이라는 것 같아요. 정말 좋은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녹차 씨는 뭐 이렇게 막 훑으면 내가 훑다시피 하거든요. 그러니까 따기가 엄청 쉬워요. 아니, 그러니까 그럼 방금 말씀하신 것들이 상품화로 됐습니까? 지금 그것을 저희들이 다 개발해놨죠. 개발을 해놨죠. 그것을 테스트 계속 해가지고 꿀은 이미 여러 차례 수확을 이것만 했고. 들어도 탐내는 분들이 어우, 이 방송 들으시면 괜찮네. 아마 어디서 주문이 들어올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검색해 볼 것 같아요. 네. 진짜 있나 파는 데가 있나 없을 것 지금 같은데. 뭐 아니 그 다 머리를 자르니까 꽃이 없고 열매가 없으니까 그런 수확은 없죠. 그러니까 다른 농가들은 거의 대부분 뭐 100%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녹차 수확으로 끝나는데 우리는 녹차 수확은 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얘들이 가을에 그 대신 녹차 꿀이나 꿀과 녹차 씨유하고 향하고. 예, 그런 것으로. 아니 듣기만 해도 아까 이 축산물이라든지 예. 농작물, 방금 녹차까지 예. 굉장히 먹고 싶은데 예. 이게 누구나 다 먹을 수 있나요? 저희들이 이제 유기농 유기축사는 일반 농사 이렇게 계획적으로 하는 거하고는 좀 달리 네. 양이 이제 제대로 그렇게 많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회원제로 회원제로 하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그걸 좀 확산시킬 계획을 있습니다. 회원을 일반 넣든지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예. 그런데 일반 이제 이런 유기농 샵 예. 그런데 저희들이 납품은 곤란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려면 계약 재배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언제까지 무면 몇 톤, 뭐 당기는 뭐 이렇게 그걸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건 그대로 안 되잖아요. 이게 약도 안 주고 하니까 그걸 또 제대로 안 되면 위약금을 물어야 돼서 그렇게 고정적으로 공급은 어려웠고 그냥 회원제로 지금 현재로는 구원파 조합원들 중심으로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다. 예. 거의 그렇습니다. 이런 걸 알고 드시는 분들도 그렇게 많이 그러면 살거든요. 이거를 만약에 가치를 매긴다면 일반 유기농 상품하고는 이렇게 엄청난 차별이 되겠네요. 글쎄 그걸 비교 안 하면 기분 하셨으면 나쁘시죠 또.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유기농 예. 농장이라고만 얘기하면 저희 죄송합니다. 직원들은 좀 섭섭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생태라는 것은 유기농 그 기본 개념하고 달라요. 아니 지난주에 저희 조 대변인께서 여기 이 수양회 때 음식 유기농 음식을 예, 가치를 예. 매겼거든요. 예. 10,000원으로 저는 15,000원 했습니다.
누가 더 옳은 거죠?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죄지은 거든요. 와 이거 뭐 둘 다 섭섭하시네요. 좀 다른 분은 더 좀 높이 잡으셨으면 그러니까. 좋겠네. 이게 사실입니다. 아, 이건 정말 엄청나구나. 사실. 돼지 하나만 해도요. 이제 예를 들어보면 일반 농가에서 가다 그러면 보통 6개월에서 7개월이면 출하를 하거든요. 120kg만 많으면 더 찝니다. 저희들은 그 7개월, 8개월에 한 10개월 만에 출하를 하는데요. 120kg는커녕 한 90kg도 잘 안 됩니다. 왜? 얘들이 그냥 하루 종일 뛰어다니는데. 그렇잖아요. 그 대신에 그 질은 기가 막히고 평생 그러니까 얘들이 돼지 예를 들면 소도 마찬가지지만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는 지들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야. 그 대신에 지들이 인간들의 먹거리가 되기 위해서 태어난 놈들이니까 한 번은 죽어줘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는 한 번 죽어줄 값이라도 죽기 전까지는 정말 행복해. 지들 살고 싶은 대로 자고 싶으면 자고 놀고 싶으면 놀고 머드팩 하고 싶으면 머드팩 하고 매일 머드팩 합니다. 제주도는 화산. 네, 거기 그렇죠. 네. 진흙. 진흙돼지예요. 근데 이놈들이 엄청나게 뛰어다니니까 근육이 발달돼서 좀 질기지 않나요, 거기가? 질겨요. 예, 뭐 즐길 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개념을 좀 달리하셔야 돼요. 아, 예,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요 근본적으로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 피가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자꾸 음식을 택해 먹어야 건강해지는데 피가 원하는 것을 뭐 택하지 않고 이 입이 원하는 것을 택합니다. 혀가 원하는 것을. 이건 엄청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질기다는 개념과 이거 뭐 맛있고 지금 이 현대에 와서 뭐 부드러운 게 좋고 이런 거지. 그 질기다는 게 다 좋다고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 또 한 가지는 저희들 돼지 비계가 있거든요. 예. 일반 가도 기른 돼지 비계들은 글자 그대로 그 기름 덩어리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것을 잘라내고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근육이에요, 그게. 얘들이 겨울에는 이제 추위에 바깥에서 노출돼서 살으니까 지들이 보호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근육층을 넓혀준 거예요. 아. 그리고 여름 되면 그 자동으로 작아지고 얇아지고 그래가지고 그게요 쫀득쫀득해요. 아. 근육질 같이. 저 지금 상상돼서 침 돌았어요. 왜냐면 좀 먹어본 기억이 있거든요. 침 돌았어요. 그 비계 그거를 먹었던 기억이 나요. 정말 아, 진짜로는- 맛있습니다. 아 쫀득쫀득해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 진짜 표현하기 진짜 어려울 정도로 맛있어요. 아. 정말 맛있어요. 그 비계라고 못 느낄 정도로. 아, 배가 고프네. 협찬 언제 들어오는 거야? 아 그리고 저는 이제 좀 생각할수록 이 유기농 생태 환경이나 이 구원파랑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게 욕심이 있는 사람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다. 네, 이 안에서 많이 견디지 못하고 나가서 우리 비방하는 사람들한테는 우리의 삶이 엄청 고달플 거예요. 그래서 견딜 수 없는데 그 조금 욕심내겠다는 마음을 좀 비우고 거기서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거보다 더 행복한 곳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런 어르신 말씀이네. 근데 유기농 농사를 지으셔서 그러신지 몰라도 굉장히 말씀이 유기농스러워요. 말씀도 잘하시고. 한 가지 질문을 한다면 왜 우리는 유기농을 먹어야 하나요? 예, 정말 중요한 비싼데. 일인데요. 예, 네. 중요한 일인데요. 한 10여 년 전만 해도 10여 년 전, 10년 뭐 이쪽 전만 해도 저희 아는 사람 중에 누구 하나 암이 걸렸다. 그러면 아주 친한 사람 아니라도 깜짝깜짝 놀랐어요. 네. 안 그래요? 아, 그렇죠, 그렇죠. 누구 암이랴? 왜 그런 게 걸렸을까? 다 깜짝깜짝 놀랐잖아요. 그런데 지금 안 놀래잖아요. 네. 제가 애가 셋인데요. 제가 금년에 한갑이거든요. 이제 그 손주가 둘이 있는데 제가 애 낳을 때는 제가 애가 셋인데 애 낳을 때 아토피 소리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네. 아토피 그때도 있긴 있었겠죠. 그런데 흔하지 않아서 아토피 걱정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애 낳을 때. 근데 막상 제 손주를 낳았을 때 제가 손주 낳는 날 우연히 어떻게 병원에 같이 갔어요. 그 며느리 애 낳는 데를 해레비가 쫓아갔습니다. 제 마루가 얼마나 그냥 성화를 내든지 갔는데 제 첫 손주를 낳았는데 이제 간호사가 딱 씻겨가지고 제가 할아버지니까 나한테 제일 먼저 이렇게 딱 보여주더라고요. 그때 나 닮았나, 지 애비 닮았나 이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피부 먼저 보여지는 거 있잖아요. 아토피가 염려돼서. 네. 자, 왜 제가 애 낳을 때는 아토피 잘 들어보지도 못했고 10년 전만 해도
누가 암 걸렸다면 깜짝깜짝 놀랐는데 지금 안 놀랐냐고요. 이게 몇십 년, 몇백 년 전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은 그 사이에 엄청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게요. 맞아요. 그 이유가 뭐냐고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사이에 먹거리가 엉망이 됐습니다. 네. 아. 먹거리가 엉망이 됐어요. 종자 개량은 다 돼 있죠. 지금요 무씨를 받아서 무를 심으면 무가 안 나요. 네. 다 일회용으로 바꿨어. 제가 어렸을 때는요 오이 끄트머리 끝은 버리고 먹었어야 됐어요. 써서 그러죠, 써서 네. 상추 끝에 버리고 먹었어야 되잖아요. 지금 그런 상추 있나요? 없어요. 그런 상추, 아. 그런 오이가 없잖아요, 이게요. 왜? 다 입에 맞추느라고 안 쓴 오이, 안 쓴 상추로 다 바꿔놨어. 그리고 종자상들이 우리나라 종자상들이 다 도매상들이 다 외국으로 팔려 나갔잖아요. 네, 아마 IMF 그렇다고 때 하더라고요. 영향으로 그런 것 같은데 이 외국의 큰 종자상들이 한번 씨 팔았더니 가을에 씨 받아서 심네? 그럼 그 종자상 망하는 거죠. 뭐. 그러니까 어떻게 더 좋은 곳으로 바꾼다는 그 구실 아래 다 일회용으로 만들어 놔버렸어요. 아. 번식이 안 돼요. 번식이 안 돼요. 그 무씨를 딱 농작물들은 다 번식이 안 돼요, 현재. 거의 다 네. 그렇게 돼요. 아, 매년 사와야 돼요.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무씨가 맺히긴 맺힌다니까요. 근데 무씨를 받아서 심으면은 똘무라고 그래가지고 무는 뿌리를 먹어야 되는데 네. 뿌리가 없고 잎만 무성한 무가 나요. 아. 무슨 얘기냐면 아까 이제 욕심 얘기를 하셨는데 이 농사꾼들이 아니면 이 인간들이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어. 돈에 눈이 여기서. 그래가지고 다 욕심을 부리면서 그렇게 다 바꿔놓은 거예요. 무엇을 하나를 이 친구들이 간과를 했느냐면요. 무시했느냐면 자연은 모든 것이 100점짜리라는 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음. 100점짜리라는 걸 무시하니까 더 좋은 걸 만든다고. 이미 완벽한데 네, 그렇죠. 그걸 만족 못하는 예, 거예요. 예. 만족을 못해서 생명을 뺏었네요. 그렇죠. 생명을 먹거리에서 받는. 생명을 생명을 빼버리네요. 바꾼 거지. 예, 예.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엄청 지금 건강에 음. 위기가 온 거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다시 원위치로 돌리지 않으면 누구나 다 그게 노출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유기농이 중요하고 유기농 가지고도 안 되고 유기농 생태 쪽으로 자연을 그대로 보존된 그 환경이 그대로 보존된 개들이 살도록 사는 방법을 그대로 유지해주는 그런 농사와 그런 축산을 지향하지 않으면 정말 위험한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유기농을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 예, 예. 반드시 유기농을 먹어야 예, 되고 그러시죠. 같은 유기농이라도 예, 예. 정말 제대로 된 유기농의 그렇죠. 농작물을 먹어야 된다는 예, 예, 거예요. 그 말씀 아. 맞습니다. 그리고 그냥 부원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네. 요즘에 이제 건강에 관심이 많으니까 몸에 좋은 음식들을 찾으시게 되거든요. 그런데 음식이 한두 가지예지. 각 음식마다 이거 성분 분석을 하고 이게 어디에 좋은지 이거 하려면 그 먹기 전에 그냥 머리가 터지겠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기준을 하나 딱 정했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이 기준을 하나 딱 정했어요. 그게 뭐냐면 귀하고 비싼 것. 그냥 처자를 다 모르니까 아까지가 뭐 귀하고 비싼 거 먹으면 좋은 거겠지. 요렇게 많이 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정말 우리 인간들한테 꼭 필요한 것은 다 공짜로 돼 있어요. 네. 거저 줬어. 정말 맞지 않습니까? 흔한 공기, 거를 물. 먹어야 되네. 꼭 필요 없으면 죽는 건 다 공짜고 음. 꼭 정말 건강에 좋은 것들은 우리 주변에는 아주 흔한 것들이에요. 흔하고 흔하니까 싸. 그게 계란이에요. 계란, 네. 계란 완전 식품이지 않습니까? 그게 산나물이에요. 산나물, 들풀. 들풀. 들풀은 무조건 유기농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비료줄 사람이 없으니까. 아까 말한 잡초. 예, 예. 무조건 원종이요. 종자계량한 게 하나도 그렇죠, 없어요. 그렇죠. 무조건 제철 음식이요. 네. 요즘에 제철 음식을 안 드신다는 게 문제예요. 오이 수박이 좋긴 좋은데 이거 여름에 좀 먹으면 좋은데 한겨울 추워 죽겠는데 겨울에 먹잖아요 이게요. 제철 음식을 요즘에 제철에 먹는 음식이 별로 없습니다. 하우스 재배하지 뭐하지 않을까. 그런데 산나물은 무조건 제철 음식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무조건 신토불이에요. 네. 신토부리. 내 주변에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아프리카에 있는 거, 알래스카에 있는 거 좋은 음식 많이 있죠. 그런데 그것은 그 환경에 사는 사람들한테 더 좋겠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넣어먹고 이제 이건 반드시 유기농이어야 되는 거지만 네. 그냥 유기농 비싼 걸 유기농은 무조건 비싸다는 개념보다는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것들을 잘 찾아보시면 유기농 계란도 있고 유기농으로 되어 있는 그런 뭐 산나물도 많이 있고 그렇게 큰 부담이 안 들게 큰 돈 안 들이고 또 얼마든지 건강 관리할 수 있는 음식이 듣고 있다고 봅니다. 보니까 굉장히 간단하네요. 유기농으로 바꾸는 것도. 세상에를 딱 보면 엄청 복잡한 것 같은데 진리는 엄청 단순한 것 같아요. 그러네. 아인슈타인의 그 공식 있잖아요. E = MC 제곱이라는 거. 그건 어려운데요. 표시는 엄청 간단해요. 세 글자잖아요. 그 모든 복잡한 것들을 그렇게 단순화한 것처럼 우리 자연이라는 게 우리가 주장하는 건강도 그렇잖아요. 몸의 원리도 아프면 안 아플 때까지 움직여라. 피가 잘 돌면 모든 그렇지. 병이 낫는다. 이게 우리가 발견한 어떤 자연의 진리 이런 것들과 창조주의 어떤 원리가 딱 이렇게 너무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참 우리가 유기농을 추구하는 게 다른 사람들은 그냥 나 좋자고 먹는 유기농인데 실제 우리가 추구하는 유기농은 인간의 본질을 제대로 찾아가는 그 같은 어떤 철학이 담긴 유기농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러네. 그리고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이제 유기농 농사를 지면서 또 넓은 자연에서 이렇게 지금 살게 되니까 자연을 보면서 느끼는 느낌이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자연을 볼 때 제 이제 애들이나 제 손주를 데리고 나갈 때 전에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정말 아름답지, 예쁘지 이렇게만 설명했어요. 근데 어느 때 이후 그 말은 100점짜리가 표현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연은 아름다운 건 기본이고 비유티풀이 아니라 굿이에요. 굿. It was very 굿이지 it was very beautiful이 아니에요. 완벽하게 돼 있어요. 그 기능이나 목적이나 아름다움이나 모든 것이 자연은 정말 100점짜리로 퍼펙트하게 만들어졌다는 개념을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만 건강에도 문제가 안 되고 그렇게 되는 거지. 그걸 무시하니까 자꾸 엉터리를 만들고 지금 유전자 변형까지 하잖아요. 네. 유전자 변형은 동식물을 막 섞어놔요. 지금요. 거기다가 지금 뭐 세포 하나 떼가지고 뭘 만든다고 하는 판이니까 이것은 너무 자연을 창조물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이게 100점을 안 보는 거예요. 이게 그게 큰 문제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연은 정말 지들이 100% 정확하게 만들어졌고 그것을 제대로 그냥 보존을 내비둘 때 지들이 살도록 내비둘 때 자연은 지들이 알아서 우리 인간들한테 필요한 것들을 다 해주고 할 일 안 할 일 다 알아서 하고 갈 길 하는 걸 다 알아서 가고 그런 것 같아요. 네, 말씀 잘 들었고요. 현실적인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굉장히 귀한 땅이 지금 좀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럼 뭐 하도 매스컴에서 엉터리가 그 얘기가 나오니까 저희들도 좀 긴장을 하고 있고 정말 재미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일반 매스컴이라든지 또 아니면 검찰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떠드는 것 같이 그런 농장이 아니라니까요.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십시일반 그 많은 돈도 아니에요. 한 사람 앞에 500만 원, 뭐 어떤 사람 300 이렇게 해가지고 2,300명이 내가 먹을 먹거리를 정말 정확한 걸 농사를 져가지고 먹겠다는 거 해가지고 산 근거가 다 있는데 그게 통장으로 다 들어왔어요. 통장으로 누구 얼마. 그런데 그걸 가지고 엉터리 얘기를 하면 그거 가지고 또 주변에 잘못 그 인식을 해가지고 저희들을 이상한 눈으로 보면 그건 정말 그것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이시고 지금 유기농 농사를 또 10년째 지으시고 계시는데 좀 느끼시는 바가 남다를 것 같은데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제가 이제 그 농사를 짓고 또 자연과 같이 한 10여 년 그전에는 뭐 그 도심에서 살았는데 그러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자연은 보면 볼수록 이 창조주에 대한 것이 굳이 다른 뭐 성경이나 이런 거
아니더라도 자연만 잘 관찰해도 창조주가 계시다는 거, 그리고 창조주가 정말 우리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을 했는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를 자연을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이제 그 표현하기 좋게 디자이너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모든 동물들이나 식물들이나 야채나 이런 것들을 보면요, 정말 완벽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 완벽하게 만들어진 것들을 개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다 인간들을 위해서 만들어졌어. 개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인간들이 살기 어려워져요. 이게 목적이 아주 뚜렷해요. 목적이 그렇게 자연을 완벽하게 만든 목적이 뚜렷해요. 그래서 좀 우리가 자연을 관찰할 때, 아니면 그런 것이 있을 때 그런 쪽으로도 관심을 가지면 정말 여러 가지 도움이 신앙뿐만이 아니라 뭐 건강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거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나사님 유기농 이야기만 들어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냥 자연히 고개가 그렇죠. 숙여집니다. 예,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유전자 조작 옥수수, 성장 촉진제 먹고 자란 소의 우유, 자연의 법칙을 거스리고 더 많이 생산해서 더 많은 돈을 벌려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식탁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깨부리지 않고 요령 피우지 않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지키고 싶습니다. 우리는 구원파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